당신 주변의 무서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남자입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겪었던 일을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23살 때부터 태권도장을 다니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7살 때 체육관에서 친한 동생 2명과 동갑내기 사범하는 친구 1명,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서 강원도 속초로 놀러 갔습니다. 토요일 새벽 5시에 출발해서 토요일 밤늦게 당일로 다녀오기로 하고 스타렉스 한 대를 빌려 여행을 떠났습니다. 다들 오랜만에 보는 바다여서 그런지 정신없이 놀았고, 또 바다에 오니까 조개구이에 소주 한 잔 생각이 나서 운전하는 사범만 빼고 조개구이와 함께 술도 가볍게 마셨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저녁 식사 자리도 끝났고 밤 11시쯤 속초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 미시령을 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 놀아서 그런지 잠이 오더라고요. 운전석에 사범, 조수석에 저, 그리고 뒤에 2명이 탄 상태였고요. 뒤에 2명은 이미 잠이 들었고 전 운전하는 녀석을 생각해서 잠이 쏟아졌지만 음악을 들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운전해서 그런지 차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던 녀석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더니 이상하네 이러고 또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더니 뭐지? 이러는 겁니다. 저는 왜 그래? 라고 물으니 친구가 하는 말이 이상해. 분명 앞쪽에 갑자기 하이빔이 날라와서 차가 오나 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안 와. 근데 계속 이래. 너 못 봤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난 못 봤는데. 야, 일단 천천히 가봐. 계속 그러는지 이번에 나도 한번 봐볼게. 그렇게 말하고 가고 있는데 이 녀석이 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야, 이거 봐. 너도 봤지?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뭐가? 무슨 하이빔? 너 졸립냐? 라고 했더니 친구가 아닌데 나 안 졸려. 근데 진짜 저 앞에서 코너 돌기 전에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인다니까. 그래서 좀 천천히 가려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갑자기 불빛이 세져서 그 브레이크를 밟는 거야. 너 진짜 안 보여? 저는 야 보이긴 뭐가 보여. 너 피곤한가 보다. 야, 좀 쉬었다 가자. 배도 출출한데 먹을 거나 먹고 가자. 아, 진짜라니까. 그래, 저기 식당 있네. 애들 깨워라. 저는 운전하던 친구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라고 생각했고 마침 배도 좀 고프고 출출하던 참이라서 밥도 먹고 잠시 쉬었다가 출발하자 싶어서 자는 애들을 깨우고 미시령 정상에서 조금 내려오는 길에 있던 조그마한 식당에 차를 세우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운영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식당에 메뉴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렇게 2개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김치찌개를 시켜서 밥 한 그릇씩을 뚝딱 해치우고는 아까 식당에 오기 전에 차에서 겪었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는 잠잠했던 뒷자리 동생 녀석이 형, 저도 왠지 그 불빛 본 것 같아요. 이러길래 임마, 형이 앞에서 앉아 있었는데도 못 봤는데 뒷자리에서 네가 그걸 어떻게 봐. 낮에 바다에서 신나게 놀더니 둘 다 피곤한가 보네. 밤에 위험하니까 오늘 무리해서 서울 가지 말고 근처에서 방 잡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가자. 저희는 가면서 근처에 모텔이 보이는 곳 아무데나 가서 방을 잡고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기로 했고 아까 저녁에 식당에서 조개구이에 술도 한 잔 못 먹고 운전만 한 사범 친구 녀석이 불쌍해서 모텔 가서 자기 전에 다 같이 한잔할 생각으로 할머니가 하시는 식당에서 김치찌개 2인분을 더 주문하고 포장한 후에 소주도 3병 사고 다 같이 차에 탔습니다. 조금 내려가다 보니 모텔이 하나 나오더군요. 저희는 그곳에 차를 세우고 들어갔습니다. 돈을 내고 키를 받고 올라가려는데 모텔 주인이 시간이 늦었는데 식사는 하시고 오시는 길인가요?
네, 저 위에서 좀 전에 김치찌개 먹고 오는 길이에요. 저 위요? 어디요? 여기서 5분도 안 걸리는데? 그냥 미시령 정성 쪽이요. 에이, 거기 식당 없을 텐데. 하하, 있다니까요. 아무튼 수고하세요. 그럴 리 없는데. 아, 있다니까요. 김치찌개 포장해온 거 보여드릴까요? 야, 김치찌개 가져와봐. 아저씨 보여드려야 믿겠다. 저한테 없어요. 저도 없는데. 저 없어요. 어딨냐? 야, 잘 찾아봐. 차에 두고 내렸나 보지. 저희는 차를 다 뒤져봤지만 김치찌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깜빡하고 김치찌개를 아까 그 식당에 놓고 왔나 싶어서 다시 가지러 가기 위해 차에 올라탔고, 모텔 주인도 뭔가 묘한 표정으로 같이 가자며 자기 차를 운전해서 저희를 따라왔습니다. 모텔에서 5분 정도 올라가니 역시 그 자리에 식당이 있더군요. 저희는 차에서 뭐야, 식당 있잖아. 모텔 주인 이 사람 심심한가? 괜히 이상한 말해서 사람 쫄게 하고 있어. 하면서 식당에 가서 놓고 온 김치찌개를 가져오라고 동생 2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동생 2명이 둘 다 사색이 돼서 오더니 형, 저 식당 들어가 보세요. 앞자리에 있던 사범 친구와 저는 무슨 일이냐며 차에서 나와 같이 식당에 들어간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군요. 먼지가 뿌옇게 쌓인 건물 내부에 온갖 거미줄이며 완전 폐허가 따로 없었고 최소 몇 년은 사람이 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 밥 먹은 거 맞냐? 맞잖아요. 아, 짜증나. 뭐예요, 형? 아까 그 할머니도 있었잖아요. 그러는데 친구 녀석이 갑자기 야, 저거 봐봐. 저희는 친구가 가리킨 쪽으로 고개를 돌려봤더니 할머니 영정사진이 식당 한쪽 방 거미줄 틈에 놓여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서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도망치듯 뛰쳐나왔고, 그렇게 식당에서 나온 후 저희를 뒤따라왔던 모텔 주인을 찾았는데 분명 이 식당에 올 때 저희 차를 뒤따라왔고 도착해서도 저희 차 옆에 같이 차를 세웠는데 식당 안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 보니 차도 보이지 않고 모텔 주인 아저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모텔 주인이 모텔에 급한 일이 있어서 되돌아갔나 싶어서 다시 모텔로 돌아가려 했고 차를 타고 한참을 내려갔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 모텔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저희는 완전 오싹해져서 당장 미시령을 내려가자는 의견을 내고 조심스럽게 내려와서 간이 휴게소에 들려 해장국 파시는 아주머니께 자초지종을 설명해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늙은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 이렇게 셋이서 어머니는 식당을, 아들과 며느리는 조그마한 여관을 운영했는데 셋이 미시령 고개를 내려가 집에 가던 중 맞은편에서 올라오던 차와 사고가 나서 미시령 고개 밑으로 떨어져 모두 숨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럼 우리가 쓴 돈은? 우리가 먹은 건 뭐고, 맛도 느껴지고 심지어 배도 불렀고 우린 맛있다면서 잘 먹었는데? 지갑을 꺼내서 돈을 확인했는데 돈은 처음에 속초에서 출발할 때 그대로 있고 우리가 헛것을 봤나 보다 하고 다시 차에 타는 순간 저희는 모두가 미치는 줄만 알았습니다. 뒷좌석에는 거미줄이 쳐있는 빈 소주병 3개와 낡은 뚝배기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가 겪은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혼자서 홀린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 일은 지금도 미스테리한 일로 남아 있습니다. 비구니 스님은 모두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말 그대로 여승이죠. 참고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민이는 불교에 입문하여 사민이 10개를 받고 수행 중인 18세 이하의 어린 여자 스님, 식차마나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여자 스님, 정학녀라고도 함.
비구니가 되기 위해 2년 동안 수련을 받는 여자 스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구니. 20세 이상 스님으로 구족계인 348개를 받고 수행하는 여자 스님을 말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을 여의신 어머니는 충북 증평 어느 사찰에서 공양 스님으로 3년간 계셨습니다. 절에서 밥을 해주고 뒤치다거리 이것저것 하시는 분도 공양 스님이라고 칭합니다. 다른 스님들처럼 머리 깎고 아침부터 꼬박 예불 드리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좀 커서 이해를 하지만 그 어린 나이엔 왜 어머니가 거기 가시고 스님들께 밥을 지어주시는지 몰랐습니다. 가뜩이나 아버지도 없어서 슬펐는데 어머니마저 집안에 안 계시니 8살인 저에겐 그저 괴로울 따름이었죠. 물론 누나들이 둘이서 잘 챙겨주었고 저희 할머니를 제2의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어머니가 찾아와 반찬거리 해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용돈 주시고 하는 게 전부였죠. 전 그때부터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생각했죠.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절이라는 걸 제 입장에서는 단지 우리 어머니를 뺏어간 존재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구니 스님 하면 뭔가 특별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구니 스님들의 일상도 다른 스님들과 같습니다. 새벽 3시에 기상하셔서 예불 드리고 아침 공양 준비하고 또 예불하고 아침 운동하고 말이죠. 제가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가 방학 때는 가끔 저를 절에 데리고 가서 한 일주일 정도씩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절에는 과자랑 사탕이 참 많더군요. 모두 제 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썩은 덧니가 아직도 있죠. 스님들 눈에는 어린아이가 마냥 귀여우셨는지 언제나 사탕을 훔치러 절 안을 기웃기웃해도 항상 상냥하게 대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스님들도 다른 일반 사람들이랑 다를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는 참깨를 심어야겠다부터 해서 오늘 저녁은 뭘 해먹을까? 장작은 다 패놨다 등등 일반 사람들 고민이랑 비슷하죠. 아무튼 그때 인연으로 하여금 아직도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스님은 하산을 하셨는데 충북 내수였던가 남비산 어느 마을 산중턱에 조그마한 사찰을 차리셨더군요. 그 후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는데 1년에 서너 번씩은 아직도 꼬박꼬박 찾아가서 부처님께 절도 하고 소원도 빌고 옵니다. 사찰을 차리려면 신당을 모셔야 하는데 그 스님은 마땅히 어디다 세워야 될지 고민이셨다고 합니다. 산중턱이라 인근 마을과는 좀 많이 떨어져 있었고 아무리 스님이라지만 많이 무서우셨답니다. 산의 전기도 세서 그때 저희 어머니를 부르신 거죠. 저희 어머니는 그 사찰에 한 달간 머물게 되셨는데 서로 의논도 하고 저기가 좋을까 여기가 좋을까 그런 말씀을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이틀 지났나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사찰 앞에 조그마한 샘이 있고 거기에 공양 그릇들과 공양 밥그릇이 매일같이 있었는데 물 뜨는 소리와 그릇 달그락 거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희한하다 생각하시고 창문 틈으로 슬쩍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 검은 그림자의 남자가 밥을 우걱우걱 손으로 퍼먹고 있었답니다. 어머니는 희한하네. 산중턱까지 거지가 찾아와서 밥을 먹나? 배가 많이 고픈가 보네. 그리고 다음날 물을 뜨고 밥을 새로 바꾸러 가셨는데 희한하게 밥이 그대로 있는 것이었죠. 가뜩이나 무서워하는 스님에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잠자코 계셨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도 계속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나가볼 용기는 안 나고 해서 또다시 창문 틈으로 보고 있는데 어제와 같은 상황. 그 검은 그림자는 손으로 허겁지겁 밥을 퍼먹더랍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에 스님께 말씀드리니 사실은 그거 나도 봤어. 이러더랍니다. 그거
걸귀야, 걸귀. 흔히 제사밥을 얻어먹으러 다니거나 사찰 같은 곳은 무서워 못 들어가고 근처를 기웃기웃 배회하는 먹을 걸 찾는 귀신인 거죠. 스님이 화장실 갈 때도 기웃기웃하고 밤에 뒤에 졸졸 따라다니다가 숨고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스님도 속으론 좀 무서워서 저희 어머니를 부른 것이었죠. 또 가끔 다른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 소리도 들리고, 그곳은 제가 지금 차로 가도 마을에서 한 2km쯤 떨어진 아주 외진 곳이었는데, 그 시간에 사람 소리가 들린다는 건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저보고 그런 곳에 살라고 하면 상상만 해도 무섭네요. 스님이 말씀하시길 그래도 해코지는 안 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봐도 모른 척해. 라고 하셨고,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해가 지기 전에 화장실도 미리 다녀오시고 일을 다 마치시고 밤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않으셨죠. 그러던 중에 밤에 꿈을 꾸는데 웬 허름하게 다 떨어진 옷을 입은 남자가 샘에서 물을 떠먹고 거기 놓인 밥을 손으로 또 막 퍼먹더랍니다. 얼굴은 씻지 않아서인지 거무죽죽했고요. 그런데 바로 뒷산에서 새하얀 옷을 입으신 백발의 할아버지가 내려와서 네 이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어서 썩 물러가거라 하고 무섭게 호통을 치시니 걸귀는 놀라 냅다 도망가더랍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크고 산이 쩌렁쩌렁 울리던지 아직도 생생하시다고 하네요. 그렇게 호통을 치는 소리를 듣고 백발의 할아버지가 다시 뒷산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잠에서 깨셨고, 그 뒤로 그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떠한 형체도 못 보셨죠. 그 꿈을 그대로 비구니 스님에게 말씀드리니까 스님이 옳지. 됐다. 됐어. 하시더니 산 뒤에 바로 신당을 모시게 되었죠. 산신을 모시는 신당이 있는데 산신령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호랑이나 여러 모습으로도 변해서 나타난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고요. 믿거나 말거나 그냥 스님들의 말씀이죠. 나중에 비구니 스님께 들은 말씀인데, 스님께서 산에 사찰을 차리고 신당을 모시려는데 산신님들이 계시를 안 주시더랍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계시를 안 해주셔서 적적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기다리다 드신 생각이 저희 어머니를 데리고 오신 거라고 하네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저희 어머니 덕분에 계시를 받아서 신당을 차릴 수 있게 됐고요. 참 그러고 보면 저희 어머니도 불교 쪽과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걸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기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걸귀는 이승에서 거지처럼 음식을 빌어먹다가 죽어서 된 것이고, 먹을 것이 없던 시절 굶어 죽은 사람의 혼령이 귀신으로 화한 것인데, 이들은 악행을 하지는 않고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 숙주가 된 사람이 계속해서 허기를 느끼게 하고 식욕을 왕성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승에서 악행의 결과로 쫓겨나 구천을 떠돌며 먹을 것을 찾는 아기와는 그 결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긴 모양도 서로 다르다고 하는데, 아귀들이 보통 삐쩍 마른 형상임에 비해서 걸귀는 체구가 비대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오직 숙주의 식욕을 돋궈서 배가 불러 더 이상 식욕을 느끼지 못할 때까지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들의 한이 풀려서 숙주의 몸에서 떠나게 된다고 하네요. 좀 더 자세한 형태로는 무명 옷을 입었으나 윗도리는 없이 다니는 경우가 많고, 신발은 신지 않았고 맨발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벅머리에 죽은 깨가 난 넓적한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살찐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또 항상 침을 흘리고 다니고 밥을 먹을 때 눈물을 흘리곤 한다고 합니다. 좀 오싹하셨나요? 어머니와 비구니 스님이 겪은 걸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친구들하고 같이 경기도에 있는 계곡으로 놀러 갔었어. 다들 학생이고 집에서 용돈을 타서 쓰는 형편이라 여름 성수기 펜션 값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진짜 인터넷 사이트를 샅샅이 뒤져서 겨우겨우 민박집 하나를 찾았어. 그것도 그 민박집 자체 홈페이지가 아니고 여러 민박집들 이름이 목록으로 쭉 있고 가격만 써있는 그런 사이트에서 찾은 건데, 전화를 해보니 다행히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방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그 민박집에 가지 말았어야 했어. 경기도라고 해도 완전 외곽이라 그런지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가보니까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여행지의 느낌보다는 완전 시골 느낌이 들었어. 민박집은 좀 깊은 산속에 있었는데 주인분께서 방문하기 편하도록 근처 역부터 픽업도 해주셨고 계곡도 펜션에서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린 차라리 조용해서 좋다고 다들 신나했었지. 그 민박집은 디귿자 형태로 생긴 낡은 한옥 같은 곳이었는데 생각보다 내부는 꽤 넓었어. 주인 아줌마 아저씨는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사시고 밤 11시까지는 우리가 있는 곳 별채에 계신다고 했지. 지금 생각하면 학생들끼리만 밤새 지낸다는 게 위험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 우리는 눈치 안 보고 밤새도록 술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떠들 생각에 완전 들떠 있었지. 어른들이 없으니 시끄럽다고 눈치 줄 사람도 없을 거고 또 어른들 없이 우리끼리 여행은 처음이었으니까. 민박집은 낡고 더럽긴 했지만 가격도 싸고 과장 좀 보태서 독채 펜션이라 생각될 정도로 우리들은 진짜 신나 있었어. 짐을 다 풀고 둘러보니까 집은 디귿 형태로 돼 있었고 주변에는 못 쓰는 공구 같은 거나 항아리 이런 게 널브러져 있었어. 그리고 건물 뒤쪽은 다 숲이었지. 당시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는데 민박집 옆 구석에 지하 창고 비슷한 게 있었어.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거기엔 학교 체육창고 철문 같은 문이 있었어. 성인 남자 팔을 쫙 벌리면 그 정도 폭이 되는 문이었지. 그리 크진 않아서 그냥 비료나 잡동사니들을 넣어놓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신경은 안 썼어. 문제는 그날 저녁부터였어.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고 방에 들어가서 과자 뜯어서 먹고 놀고 하니 시간이 금세 지나가더라고. 낮에 계곡에서 무리하게 놀았는지 다들 피곤에 쩔어서 TV에서 해주는 영화 터미네이터를 보고 있었지. 근데 어디서 갑자기 고양이가 완전 시끄럽게 우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야옹 야옹 이러고 말았는데 나중엔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고양이 특유의 찢어지는 울음소리 있지? 완전 하이톤으로 발악하는 듯한 소리 말이야. 그때가 새벽 1시 직전이라 주변은 완전히 적막했고 가끔 들리는 풀벌레 소리 정도만 들려서 그런지 고양이 울음소리가 특히 더 크게 들리더라. 그래서 우린 그냥 어디서 지들끼리 싸우나 보다 싶었고 오히려 소리가 너무 크니까 다들 막 어이없다며 웃었지. 그러다 계속 그러기에 나랑 친구 한 명이 과자라도 던져주려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 근데 나가서 아까 고기 구워 먹었던 마당 평상쯤 가니까 갑자기 고양이 소리가 딱 멈추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걸 보고 놀랬나 싶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고양이를 찾아봤는데 아무데도 안 보였어. 어둡기도 너무 어두워서 그냥 다시 방에 들어왔지. 근데 또 들어오자마자 고양이가 이러고 우는 거야. 고양이 우는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그렇게 큰 건 또 처음 들었어. 그래서 친구 중에 한 명이 창문 열고 야 시끄러! 이랬는데 그걸 들었는지 조용해지더라. 아 이제 좀 살겠다 싶어서 다시 TV를 보다가
한두 명씩 잠들기 시작했어. 밤새고 놀기는커녕 진짜 너무 피곤해서 눈이 막 감기더라. 막 잠들려고 선잠 들었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또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땐 진짜 쌍욕을 하고 싶었는데 참고 그냥 억지로 잤어. 해 뜨기 직전까지 고양이 소리가 너무 거슬려서 깼다 잠들었다를 반복하니까 아침에 너무 피곤했지. 아침에 일어나서 어젯밤에 다들 고양이 때문에 진짜 짜증났다고 그러면서 아침 겸 점심을 라면으로 때우고, 주인 아줌마가 와 있길래 아줌마한테 말을 해봤어. 여기 밤에 고양이가 너무 운다고, 여기서 기르는 거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아줌마가 아, 고양이? 요즘 안 그러더니 사람들이 와서 신났나 보네. 헤헤. 이러길래 아, 여기서 기르는 고양이에요? 이러고 다시 물어봤는데 아이고, 밤에 벌레 안 물렸어? 풀벌레가 독해. 뭐 이런 시덥잖은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지. 이튿날에도 계곡에 갔는데 친구들과 물놀이도 하고 숲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하다 보니 또 금방 어두워져서 민박집으로 돌아왔어. 다들 샤워하고 늦은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막 끓이고 있는데 또 고양이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다 싶어서 주인 아줌마한테 말하려고 갔는데 안 보이는 거야. 아직 밤 10시 좀 넘었는데 방에 불도 꺼져 있었고. 그래서 나온 김에 고양이나 찾으려고 휴대폰 후레쉬를 비치면서 친구 2명하고 민박집 주변을 돌았어. 근데 그 민박집 바로 옆 지하 창고 같은 곳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야. 얼마나 안에서 울어대면 소리가 철문 밖으로 그렇게 크게 들릴까 싶기도 하고, 나오고 싶은데 혹시 안에 갇혀서 못 나오는 건가 하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솔직히 좀 무섭기도 했지만 친구들도 옆에 있고 해서 짐짓 괜찮은 척하며 문을 열어주려 계단을 친구 2명이랑 내려갔지. 앞에 친구 1명이 먼저 내려갔고 내가 가운데, 그리고 내 뒤에 다른 친구 1명, 이렇게 셋이 내려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계단을 내려갈수록 철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고양이 울음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오는 거야. 앞에 있던 친구가 문 앞에 도착해서 문을 텅텅 하고 두드렸더니 갑자기 소리가 멈췄어. 그제서야 그냥 고양이구나 싶어 긴장이 좀 풀리면서 셋 다 막 깔깔거리면서 웃었고, 나는 새우깡을 주려고 봉지를 흔들고 있었는데 앞에 애가 문을 열려고 손을 다시 뻗는 순간 갑자기 안쪽에서 문이 끽 하고 저절로 열렸어. 완전히 열렸다기보다 문과 문 사이 틈이 벌어졌다고 해야 하나? 근데 그 사이로 쇠사슬 같은 게 안쪽에서 걸어져 있는 거야. 문이 끽 열리면서 쇠사슬에 걸렸지. 그리고 문이 손바닥 넓이 정도로 열렸는데 그 순간 우리 셋 다 완전히 얼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폰 후레쉬 빛이 그 문 사이로 비치는 순간 웬 여자가, 처음엔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자세히 보니 눈이 빛에 반사돼서 반짝하니까 그제서야 사람 형체 같은 거야. 얼굴을 문틈 사이에 두고 우릴 빤히 쳐다보고 있었지. 심장이 멎는 기분이란 걸 난 그때 느꼈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그 느낌. 평생 동안 그렇게 소름 끼치고 무서웠던 적이 처음이었어. 내가 공포 영화를 잘 보는 편이었는데 영화 기담에 나오는 그 엄마 귀신보다 딱 200배는 더 무서웠지. 나중에 안 건데 그날 난 오줌을 지렸더라고. 그런 일은 살면서 처음이었어. 그렇게 3명 다 그 계단에서 한 계단씩 서서 다시 위로 올라갈 생각은커녕 진짜 얼어붙어서 계속 서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고 정말 너무 무서워서
한겨울도 아닌데 치아가 딱딱 소리가 날 정도로 떨리는 거야. 어떻게든 나라도 정신을 차려서 친구들을 데리고 도망가야 될 것 같아서 내가 가위에 눌렸을 때 깨려고 발버둥 치듯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여자에게 설명하듯 고양이가 울어서 가자가. 이런 식으로 말을 더듬더듬했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뒤에 내 친구는 내 어깨를 부서질 듯 잡고 있고 나도 앞에 내 친구 어깨를 나도 모르게 잡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입을 벌리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 거야. 나는 그 여자가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고 나도 모르게 네? 하고 자세히 봤더니 뾰족하게 드러난 이빨 사이로 그 여자 입에서 하고 우는 소리를 내는 거야. 순간적으로 이 여자는 미친 여자 아니면 사람이 아닐 거다. 그리고 갑자기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서 봤던 그 고양이 귀신 들린 애기, 그 얘기가 막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떠오르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돋는 거야. 그 여자가 입으로 고양이 소리를 냄과 동시에 우리 셋 다 이러면서 진짜 빛의 속도로 방까지 뛰어들어왔고 뛰어들어 오는 중에 계단 오르다가 넘어지고 발목도 접지르고 그랬는데 그땐 너무 놀라서 아픈지도 전혀 몰랐거든. 나중에 보니 온몸이 멍투성이었어. 들어가자마자 문 다 잠그고 방에서 TV 보고 있던 다른 2명 보고 TV 끄고 조용히 하라며 진짜 계속 소리를 질렀어. 다른 친구 1명은 창문 다 잠그고 커튼 풀어서 치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벌벌 떨었고 애들이 당황해서 야 무슨 일인데? 야 왜 그래? 야 왜? 뭐야? 이러고 묻는데 나랑 같이 지하 창고에 갔던 친구 1명이 진짜 흐느끼면서 말을 했어. 저 고양이 소리 어떤 여자가 자기 입으로 내고 있어. 저거 고양이가 우는 게 아니고 미친 여자가 자기 입으로 내는 소리라고. 그 여자 지금 밖에 지하실에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 나는 계속 긴장해서 아무 말도 못한 채 거친 숨만 내쉬고 있었고 우리가 들어오니까 고양이 소리가 또 안 들리더라. 근데 나중에 방에 있던 애들 하는 말이 우리 셋 다 얼굴이 완전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어서 뻥이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였대. 표정이 진짜 겁에 질린 얼굴이라서 말이야. 아무튼 민박집 아줌마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 그 와중에 경찰에 신고하자는 말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신고는 안 했어. 지하실에서 입으로 고양이 소리를 내는 여자 때문에 신고하는 것도 좀 그렇고 일단 밖에서 문이 잠긴 거면 여자가 감금되어 있다고 신고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안에서 쇠사슬이 잠겨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그 새벽에 전화하자니 걱정만 시켜드릴 것 같고 무조건 내일 아침까지는 버티는 수밖에 없었지. 우리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침까진 꼼짝없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어. 그 미친 여자가 문 열고 밖에 나와 있을 거라 생각하니 진짜 너무 소름 돋고 계속 그 여자 반짝이는 눈만 생각나고 그렇게 한 30분 정도 진짜 정신 놓고 떨고 있으니 점점 진정이 되면서 차근차근 방에 있던 애들한테 설명을 해줬어. 그 얘기를 들은 애들은 완전 벙찐 표정으로 듣더니 다들 이불로 들어갔어. 생각해보니 민박집 아줌마도 이상한 거야. 무슨 주기적으로 오는 고양이가 있는 것처럼 그 고양이? 이렇게 아침에 말했던 것도 이상하고 고양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갑자기 벌레 물린 곳은 없냐며 풀벌레가 독하다고 엉뚱한 말을 하며 말을 돌린 것도 그제서야 이상하게 느껴졌어. 원래 그 민박집은 오후 1시 퇴실인데 다들 뜬 눈으로 밤새다가 아침 8시쯤에 콜택시 전화해서 땡땡 민박이라고 하니까 기사 아저씨가 내비에도 그런 곳이 안 나온다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소름이 끼쳤지. 그래서 우린 여기 올 때의 기억을 더듬어서 땡땡 계곡 쪽으로 오다가
어디로 꺾으면 집 하나 있다고 설명해서 겨우겨우 콜택시 아저씨가 도착했어. 방 열쇠를 식탁 위에 놓고 짐 싸서 나오는데 그 여자가 거기서 뛰쳐나올까봐 집안에서 택시 온 거 확인하고 바로 뛰어나갔어. 차마 그 지하 창고 같은 곳을 다시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지. 거기 있는 1분 1초가 우리한텐 공포였으니까. 근데 짐 다 싣고 택시를 타려는데 5명은 인원 초과라서 안 된다는 거야. 차마 2명이 남아서 다른 콜택시를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었기에 우리는 아저씨한테 진짜 너무 급하다고 나머지 2명은 1명당 10,000원씩 더해서 20,000원 추가로 내겠다고 바득바득 우겨서 낑겨서 겨우 탔어. 그렇게 간신히 출발하는데 그제서야 안심이 되더라. 근데 그때 민박집 떠나면서 고개를 돌려서 뒤를 봤는데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어. 바로 고기 구워 먹던 평상 위에 놓인 새우깡 과자 봉지 하나. 어젯밤 내가 들고 있던 새우깡 봉지를 그 창고 앞에 내팽개치고 달려나온 후엔 아무도 밖에 나가지 않았고 다음날 방에서 바로 나올 때부터 택시에 타는 그 순간까지 아무도 그 지하 창고는커녕 평상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분명 어젯밤에 본 평상 위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이지. 그럼 밤새 누가 새우깡을 먹고 봉지를 평상 위에 버렸던 걸까? 거기까지 생각하니까 말문이 턱 막혀서 가슴이 막 먹먹하고 답답한 거야. 이 과자 봉지 얘기는 아직 그때 같이 갔던 친구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 근데 내가 말 안 했어도 이미 택시 탈 때 다들 눈치채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 마당 한가운데 있는 평상 위를 나만 본 건 아닐 테니까 말이야. 아무튼 우리가 급하게 택시 타고 퇴실할 때 그 창고 문은 열려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민박집 주인의 정체는 무엇이었는지 등등 궁금한 게 많았지만 그냥 잊고 싶은 기억이었고 애써 모르는 게 오히려 약이라고 생각했어. 거의 4년이 지난 일이지만 난 아직도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으면 섬뜩해. 그때 그 문틈 사이로 보이던 그 여자 얼굴이 생각나서 말이야. 해는 바야흐로 1994년 1월 제가 20살이 되던 해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절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고 독서실에서 잠만 자고 게임에 쩔어 살던 놈인지라 경기도에 있는 모 대학 분교에 겨우 합격하였습니다. 아무튼 저는 고딩 시절의 암울함에서 벗어나 밝은 세상의 빛을 경험해보고자 심신도 수련할 겸 홀로 강원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강릉 경포대와 오대산이었습니다. 1993년의 마지막 날이던 12월 31일 강릉행 기차에 몸을 싣고 1994년 첫 해를 보기 위해 새벽 기차를 타고 산뜻한 마음으로 강릉에 도착한 저는 경포 해수욕장에서 일출을 보며 열심히 살아보자는 각오를 다졌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며 또한 멋진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이 혼자서 온갖 똥폼을 다 잡으며 밀려오는 고독을 차분하게 음미했습니다. 일출을 보고 나서 잠시 쉴까 생각했지만 간만에 여행인데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되어 평소에 체력에 자신이 있던 저는 홀로 산에 오를 채비를 하고는 바로 오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해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았어서 혼자 산을 오르는 것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지도상 다소 거리가 짧아 보이는 진고개 쪽 등산로를 택하였습니다. 가는 길에 버스로 바다 구경도 하고 싶었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고개는 강릉에서 속초 방향으로 조금 더 올라가야 합니다. 강릉에서 진고개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더군요. 진고개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산을 오르기에는 다소 늦은 시간이었으나 빠른 속도로 걸으면 저녁 해 떨어지기 전까지는 상원사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휴게소에서 간단한 간식거리와 워크맨 건전지를 사고 산을 올랐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을 수 없었고 카세트 테이프로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등산을 하고 있는데 1월 1일이라
죄다 바다로 간 건지 산에 온 사람은 저 말고는 안 보이더군요. 한 1시간가량을 올라가니 동대산이 나왔고 동대산에 오르니 그제야 산행 오신 분들이 몇 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떤 아주머니가 주신 커피를 얻어 마시고는 계속 산행을 이어갔습니다. 거기서 원래는 동빛골 야영장으로 갈 생각이었으나 몸도 가뿐하고 이상하게 의욕이 넘치게 되어 두로봉까지 가야겠다고 욕심을 냈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가면 사람이 많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한 6시쯤이면 비로봉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저의 실수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빠른 걸음으로 걷는데 앞에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등산로인데도 말이죠. 분명 등산로는 맞았습니다. 새해라서 그러려니 하고 더욱 걸음을 재촉했죠. 중간에 차돌바위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까지 가니 벌써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서서히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시간은 오후 5시도 안 되었는데 말이죠. 솔직히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등산로가 있으니 길을 잃지는 않겠지만 혼자서 야간 산행을 한다는 것이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차돌바위에서도 쉬지 않고 더 빠른 걸음으로 산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두로봉까지만 가면 쉴 곳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저의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오대산을 너무 쉽게 본 거죠. 산길은 험하지 않았는데 점점 어두워지니 오후 6시가 되자 주위가 깜깜해진 것입니다.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길이 분명히 있는데도 자꾸 지도를 보면서 현재 위치를 살피는 횟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도착했어야 하는 두로봉은 보이지 않고 나무에 가려져 정상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날은 완전히 어두워지고 시간은 이제 오후 7시를 넘어가고 있었고 저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닌지 이 밤중에 텐트도 없이 야영을 해야 하는지 귀신이라도 만나면 어쩌나 이렇게 별의별 걱정을 하면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당시 저는 점점 힘이 들고 정신적으로는 거의 패닉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길을 더구나 제대로 갖춰진 장비도 없이 그것도 한겨울에 얇은 건전지 2개만 들어가는 후레쉬에 몸을 맡긴 채로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그렇게 한 3시간 정도 걸었을까요? 시계는 어느덧 오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확실히 길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려고 하더군요. 왜 그때 무리해서 두로봉까지 갈 생각을 했을까? 도대체 왜 그때 객기를 부렸나? 저는 벌써 5시간이 넘도록 쉬지도 않고 걸었습니다. 그동안 물도 간식도 먹지 않은 채로 말이죠. 한순간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쉬지 않고 떨리고 있었고 저도 모르게 이를 꽉 물어서 그런지 턱도 잘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방은 빛조차 없이 깜깜했는데 그 와중에 하늘엔 별들이 쏟아질 듯 밝게 떠 있더군요. 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공포심과 절망감에 혼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산속에서는 제가 우는 소리마저 무섭더군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어딘지 모를 곳에서 주저앉아 한 10분을 넘게 쉰 것 같았습니다. 생각을 가다듬고 일단은 두로봉까지는 아니어도 아무 봉우리나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안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힘을 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한참을 걷고 있던 길이 제대로 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나뭇잎이 수북하고 잡목이 발에 자주 걸리는 것이었죠. 언제부터인지 저는 길이 아닌 곳을 걷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르막을 기어오르다시피 하면서 걷는 저를 발견하고는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완전히 산에 갇히게 된 거죠. 그것도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말입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숨조차 쉬지 못하겠더군요. 이렇게 밤에 길을 헤매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곳에서 잠을 청하고 해가 뜨면 움직이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그 순간 피곤이 몰려오더군요. 다행히 날씨는 그날이 한겨울치고는 많이 춥지 않은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뭇잎이 많이 쌓여있는 곳을 찾아
나뭇잎을 파헤치고 그 안에 몸을 뉘었습니다. 겨울 점퍼에 수북하게 쌓인 낙엽을 덮으니 그나마 추위는 막아지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있으니 제 숨소리만 들리고 주변이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순간 그 적막함이 너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워크맨에 조그만 스피커를 꼽고 음악을 크게 틀었습니다. 음악을 들으니 그나마 조금 마음이 풀리면서 어느새 저도 모르게 잠이 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요? 잠결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고 반쯤 감은 눈 사이로 불빛이 느껴졌습니다. 이봐요. 이봐요.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부스스한 채로 일어났습니다. 너무 깊이 잠들었었는지 당시에는 정신이 몽롱하게 느껴지더군요. 아니, 젊은 사람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여기서 자면 어떡해요? 일행은 있어요? 저는 순간 벌떡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여기가 어디죠? 눈을 뜨니 아직 깜깜한 밤이었고 그 사람이 후레쉬를 제 얼굴에서 치우자 그제서야 그 사람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이는 한 3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탄탄한 체격의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이봐요. 보아하니 학생 같은데 이런 길도 없는 데서 잠을 자면 어떡해요? 얼어 죽으려고 작정한 거요? 아니요. 제가 두로봉에 가려다가 길을 잃어서 헤매다 보니 그만. 저도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암튼 카세트 소리가 당신 살린 줄 아쇼. 음악 소리가 들려서 야간 산행하다가 길도 없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난 또 처녀 귀신이라도 있는 줄 알았구만. 무슨 시꺼먼 남학생이네 그려. 여기 날씨가 추운데 잘도 잤구먼. 여기 갑자기 눈이라도 오는 날엔 당신은 바로 실종 처리되고 여기가 당신 무덤 될 자리였수. 서울 사람인 모양인데 얼른 짐 챙기고 일어나시오. 나랑 같이 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람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시계를 보니 시간은 새벽 3시 반 정도였습니다. 잠시 후 정말 그 아저씨의 말대로 하늘에서는 희끗희끗 눈발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움에 저는 그 아저씨께 감사합니다. 정말 아저씨 아니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저씨는 앞서가면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앞장서 걸어가시더군요. 저는 그냥 의외로 무뚝뚝한 성격의 아저씨인가 보구나 싶어서 그러려니 하면서 저 역시도 아무 말 없이 그 아저씨를 따라 나섰죠. 한 20-30분 정도 걸었을까요? 갑자기 머리에 현기증이 나면서 어지러웠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제가 머리가 좀 아프네요. 머리를 세차게 흔들며 정신을 차리기 위해 눈을 바로 뜬 그 순간 앞서가던 그 아저씨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분명 제 앞에서 불과 4-5발자국 앞서가던 그 아저씨가 말입니다. 순간 저는 온몸의 세포들이 얼어버리는 것 같은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아저씨는 뭐지? 귀신이었나? 너무 무서웠는지 아니면 머리가 어지러워서인지 갑자기 구토와 함께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때는 곧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스산한 안개가 가득했고 하늘에선 여전히 진눈깨비가 날리고 있었습니다. 주위는 안개로 인해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마구 달려서 한시라도 빨리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있다가 주위를 살펴보니 어렴풋이 저 멀리 표지판이 보이더군요. 응복산 몇 킬로미터, 진곡에 몇 킬로미터. 그렇습니다. 등산로였던 것입니다. 저는 재빨리 지도를 꺼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있던 곳은 두로봉을 넘어 구룡령 근처까지 온 거였죠. 저는 한편으론 안도의 한숨과 함께 그 정체 모를 아저씨에 대한 두려움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리더군요.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소리만으로도 반가웠습니다. 이제는 살았다는 안도감. 하지만 다시 길을 잃을 것 같아서 발이 떨어지지는 않더군요. 저는 그곳에서 그냥 날이 새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디선가 그 사라졌던 아저씨가 다시 나타나서 저를 쫓아오진 않을까 하는 무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애초에 그 아저씨는 음악 소리가 들려서 저를 찾아왔다고 했는데 과연 제 워크맨의 스피커로 그렇게 멀리까지 소리가 들릴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워크맨의 소리를 최대로 하고 얼마나 멀리까지 들리는지 실험해보려고 워크맨을 꺼냈는데 순간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워크맨에 들어있던 테이프에 무한반복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워크맨 테이프는 한 면이 다 돌아가면 꺼지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잘 때 켜둔 워크맨은 한 면이 다 돌아가서 꺼졌을 것이고 그 시간까지는 음악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아저씨 목소리에 잠에서 깼을 때 역시 워크맨은 꺼져 있었고 음악 소리 같은 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아저씨가 말한 음악 소리가 들려서 왔다는 말은 어찌 된 걸까요? 그 아저씨는 귀신이 맞고 음악 소리 이야기는 애초에 핑계였던 걸까요? 저는 그 아저씨의 정체가 더 궁금했지만 당장 추위와 두려움으로 애써 다른 생각들을 하며 무섭고 긴 시간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날이 밝아오자 안개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눈은 다행히 그쳤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가 왔던 곳은 산세가 험하여 난이도가 높은 코스이며 각종 실종 사고가 많은 지역이라고 하더군요. 또한 절벽이 많아서 낙상 위험도 높은 곳이었고요. 밤에는 갑자기 몰아치는 폭설이나 한파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죽다 살아난 거죠. 그 아저씨에 관한 건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정말 눈앞에서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 것도 그렇고 들리지 않았을 카세트 테이프 노랫소리를 듣고 저를 찾아왔다는 것도 그렇고요. 분명 그 아저씨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도움을 준 건 맞는 것 같더군요. 몰랐는데 그날 밤 자정쯤 되면서부터 기온이 엄청 내려갔나 봐요. 산을 내려오는 길에 눈 온 곳이 꽝꽝 얼어 있더군요. 그리고 그 산에 암벽이 많아서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혼자 모르는 길을 헤매며 안개 속을 걷다가 추락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이건 제 평생에 가장 무서웠던 기억이었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동네 낮은 산을 갈 때도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갑니다. 그런데 왠지 오대산만큼은 무서워서 다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가 1994년에서 5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슈퍼마켓을 하고 계셨는데 동네에 구멍가게 같은 거였죠. 하루는 옆집에 단칸방 하나가 비어 있었는데 그곳에 할머니 한 분과 초등학생인 손녀 이렇게 두 명이 이사를 왔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할머니와 손녀 두 명이서 사는 거였더군요. 수입이 전혀 없어서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사 온 날 저희 집에 손녀와 함께 과자를 사러 오셨는데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아시는 사이더군요. 어떻게 아시는지 들어보니 보름 전 아침 7시쯤 할머니와 손녀가 너무 추운데 갈 데가 없어서 잠시만 있어도 되겠냐고 하며 슈퍼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때가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너무 안 돼 보여서 가게에서 팔던 호빵이랑 우유, 어묵 같은 것들을 그냥 주셨답니다. 그렇게 2-3시간 정도를 쉬시다가 나갔다더군요. 어머니께서 보름 전에는 그 이른 아침에 어찌 된 거냐 하고 물으니 할머니께서 귀신 때문에 도망쳐 왔다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니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 할머니랑 손녀 둘이 사는데 수입은 없고 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인가 그걸 신청해놨는데 구청 직원이 일단 지낼 곳도 없고 하니 동네의 양로원에서 먹고 자고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 달 안에
손녀랑 지낼 자그마한 방이라도 얻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양로원은 낮에는 동네 노인들이 와서 노시지만 밤에는 모두 집에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비어 있으니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일단 양로원에 갔는데 첫날 밤에 손녀와 같은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하며 웃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방문을 열어보니 대문 앞에 하얀색 소복을 입은 여자 귀신이 할머니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웃고 있었다고 하네요. 참고로 그때 그 양로원은 옛날식 목조 건물이었고 화장실도 푸세식이고 옛날 집 그 창호지로 된 문 있죠. 그렇게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아무튼 할머니는 너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이불을 덮어쓰고 덜덜 떨고 있었는데 그 웃음소리가 몇 시간째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손녀를 깨웠지만 이상하게 손녀는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잠깐 용기를 내서 문에 구멍을 살짝 내고 밖을 봤는데 할머니랑 그 여자 귀신의 눈이 딱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웃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첫날 밤이 어찌어찌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밤새 너무 놀라서 다음날 양로원에 놀러온 노인들에게 이 집에 귀신이 있다고 했지만 다들 무슨 소리냐며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할머니는 양로원에서 한시라도 빨리 나가고 싶었지만 한겨울에 지낼 곳도 없고 해서 나갈 수가 없었고 그렇게 둘째 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날 밤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새고 있는데 그날도 역시나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뚫어놓은 구멍으로 보니 역시나 그 여자 귀신이 이쪽을 노려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첫날은 대문 앞이었는데 둘째 날인 오늘은 마당 중간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를 흔들어 깨워봤지만 역시 손녀는 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할머니는 손녀와 이곳에서 빨리 도망치고 싶었지만 한겨울에 지낼 곳도 없고 이대로 나가봤자 얼어 죽는 길 뿐이라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셋째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 밤 역시 그 여자 귀신은 웃으며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방문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첫째 날은 대문 앞, 둘째 날은 마당 중간, 셋째 날은 방문 앞. 그럼 내일은? 그렇습니다. 서서히 방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럼 내일은 방 안에? 그럼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신기하게도 할머니는 용기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을 활짝 열고 내 인연! 하며 소리를 쳤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여자 귀신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계속 웃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웃다가 갑자기 웃음을 뚝 그치더니 잠들어 있는 손녀를 바라보더라는 거죠. 할머니는 그 광경이 너무 섬뜩해 다시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밤이 가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해가 뜨자마자 손녀를 데리고 바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얼어 죽는다고 해도 그곳에서 더 이상은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할머니는 손녀와 마냥 걷다가 저희 가게에 들어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가게에 동네 아줌마들 몇 명도 와 있었던 터라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전에 양로원에서 들었던 노인들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이 소문은 온 동네로 쫙 퍼져나갔습니다. 반응은 믿는 사람 반, 안 믿는 사람 반이었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굳이 확인하기 위해 밤에 양로원에 찾아가서 잠을 청하기까지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양로원에 귀신이 있다더라 정도의 소문만 돌며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죠.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어느 날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양로원 보수공사를 한다더군요.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바꾼다며 수도공사도 해야 했던지라 마당을 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파들어가다 보니 관 하나가 나왔는데 열어보니 여자 시체가 들어있었습니다. 완전히 백골이 된 여자 시체가 하얀 소복을 입고 들어있었다고 하네요.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죠. 진짜 귀신이 있었구나 라면서요. 그렇게 관을 파내고 경찰들도 와서 조사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 당시 지역 신문에도 나왔던 사건이었습니다. 양로원 보수공사 중 관이 나왔다. 이렇게요. 몇 달 후에 그 할머니를 담당하던 공무원한테 뒷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체가 수십 년이나 된 거라 누구인지 밝히는 건 불가능하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네요. 그 집도 개인 소유의 집도 아니고 이걸 조사하려면 도대체 몇십 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는지라 그냥 굿 한번 하고 무덤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결정이 났다더군요. 동네 사람들은 누가 시체를 집 마당에 묻는지 수근수근 됐습니다. 만약에 어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 집 마당에 시체를 묻는다고 해도 관에 넣어서 묻는 것도 이상하고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끝내 진실이 밝혀지진 않았죠. 할머니가 그날 밤 오래된 양로원 마당에서 본 그 여자 귀신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억울한 사연이 있길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찾아와서 웃으면서 죽일 듯이 노려본 것이고 또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리고 만약 할머니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넷째 날 밤 방 안에 들어온 여자 귀신은 정말로 할머니와 손녀의 목숨을 노렸던 것일까요? 저는 평소에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아주 조금은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6년 군복무를 할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조금의 허구도 없으며 당시 이 사건과 몇 가지 괴담으로 인해 각 층별 불침번 근무자를 1인에서 2인으로 늘리고 당시 우리 부대에선 실시하지 않았던 야간 외곽 순찰 근무까지 생겨나는 불이익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병사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 인상적이었죠.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밤에 혼자 불침번을 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각설하고 바로 실제 겪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가 지내던 부대를 설명하자면 부대 안 초소는 9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주간엔 탄약고와 위병소만 근무자가 투입이 되었으며 야간에는 탄약고, 위병소, 외곽초소 이렇게 3군데에만 근무자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초소는 말 그대로 있기만 하지 사용하지 않는 보여지기 위한 초소였을 뿐이죠. 또한 어느 부대나 마찬가지겠지만 각 초소엔 인터폰이 구비가 되어 있으며 지휘 통제실과 연결되어 지시 및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진 것은 야간 근무 때였습니다. 보통 야간엔 지휘 통제실에서 사령이 모든 것을 통제하며 그 밑에 사관이 각 층에 배치되어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령과 사관을 당직 근무자가 보좌하게 되죠. 그때 전 상병이었고 새벽 2시에서 3시 탄약고 근무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직 근무자는 당시 저의 내무선임이었던 병장이었죠. 아마 당직 근무를 서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새벽에 밤을 새며 근무를 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새벽 2시가 넘어가면 사령이든 사관이든 당직 근무자든 책상에 앉아 졸거나 대놓고 자거나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때도 지휘 통제실에서 근무하던 사령과 내무선임이었던 당직 근무자는 대놓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상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아마 인터폰을 사용하신 분들은 이 벨소리를 아실 겁니다. 네, 바로 인터폰 벨소리였죠. 인터폰 벨소리에도 사령은 꿈쩍하지 않고 당연한 듯 당직 근무자가 눈을 비비며 인터폰을 응시합니다.
그때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편의를 위해 1번 위병소, 2번 탄약고, 3번 외곽초소, 4번, 5번, 6번 이렇게 인터폰에 장소를 나열해 놓고 있었는데 근무를 서지 않는 6번 인터폰에서 소리가 난 것입니다. 혹시 잘못 본 건가 싶어 몇 번을 확인해도 6번 초소의 인터폰이 확실했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그리고 조금의 호기심으로 인터폰 수화기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터폰이란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두 개의 수화기가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쪽이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한쪽으로 신호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병장이 수화기를 손에 들었을 때 상대방이 수화기를 들지 않고 있다면 신호음이 울려야 정상인데 그 신호음이 전혀 울리지 않았던 겁니다. 즉, 상대방도 그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근무를 서지 않는 초소에서 말입니다. 병장은 놀란 가슴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의뢰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물었습니다. 통신보안, 지휘통제실 병장 김철수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통신보안, 말씀하십시오. 통신보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상대방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듣고만 있는 듯 했습니다. 이내 포기하고 병장은 수화기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원래 군부대란 것이 오래되었고 날씨라든지 혹은 쥐나 고양이 때문이라든지 인터폰이 가끔 잘못 작동하는 경우가 있던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인터폰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다시 잠을 청하였고 10분쯤 지났을까. 막 잠이 다시 들려고 할 때 요란한 소리가 다시 한번 울립니다. 병장은 반사적으로 수화기를 든 뒤 조금은 격해진 말투로 상대방에게 군대식 어법을 무시한 채 소리쳤습니다. 통신보안, 야, 너 누구야? 역시나 돌아오는 건 묵묵부답의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뭔가 잘못 돌아가는 것을 느낀 병장이 급하게 수화기를 다시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소관으론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자고 있던 사령을 깨우게 됩니다. 당직 사령님! 당직 사령님! 당직 사령도 굉장히 피곤했는지 몇 번을 깨우고 나서야 눈을 비비며 일어나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아이씨, 왜 깨고 난리야? 그러나 계속 울리고 있는 인터폰을 병장이 받지 않은 채 깨운 것이 못내 이상한지 성을 내다 말고 인터폰을 응시하며 병장에게 물었습니다. 인터폰은 왜 안 받는데? 그게 누가 장난치는지 아무도 없는 6번 초소에서 받아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급한 성격의 사령이 당직 근무자인 병장에게 받으라는 눈짓을 보내자 병장은 몹시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어쩔 수 없이 인터폰의 수화기를 손에 쥐어들었습니다. 통신보안, 지휘통제실 병장 김철수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같은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급하게 수화기를 내려놓고 병장은 사령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둘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흐르고 사령은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 격하게 병장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야, 그러지 말고 네가 한번 6번 초소 인터폰 걸어봐. 군대에선 상관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기에 당직 사령의 지시대로 6번 초소 인터폰을 손에 쥐어들고 귀에 갖다 댔습니다. 당연한 듯 귀에는 따르르르 하고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죠. 벨소리가 몇 번 흐르고 이내 포기하고 수화기를 귀에서 때려는 순간 철커덕. 반대편 인터폰에서 누군가 병장의 인터폰을 받아든 것입니다.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병장은 다만 입모양으로 어버버 하고 있을 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대략 상황을 감지한 사령이 수화기를 뺏어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야, 이 새끼야! 어떤 새끼인데 장난치고 있어? 너 영창 가고 싶어? 너 말 안 해? 너 진짜 죽고 싶어?
6번 초소에서 일방적으로 인터폰을 끄는 것을 확인한 사령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옆에서 눈치만 보고 있던 당직 근무자 병장에게 다시 한번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야, 프레쉬 들고 6번 초소 갔다 와. 네, 알겠습니다. 전 열심히 탄약고에서 새벽 2시에서 3시 근무를 서고 있을 때였죠.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어두웠지만 누군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고 다름 아닌 당직 근무자인 내무 선임이었습니다. 누군지는 알고 있지만 근무 규정대로 탄약고에 몸을 숨긴 채 멀리 보이는 병장에게 막 수화를 하려는 찰나 병장이 손을 저으며 됐다. 김철수 병장님, 주무실 시간에 갑자기 웬 춘찰입니까? 한숨만 쉬던 병장이 저에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위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성인이고 군인이라지만 무서운 건 무서운 겁니다. 몹시 겁에 질린 병장은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동요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이내 각오했다는 듯이 갔다 올게. 이 한마디를 남기고 6번 초소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을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던 탄약고와 6번 초소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으며 다른 초소들보다 외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부대 안 구조에 빠삭하지 못했던 2병이나 1병은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던 초소가 바로 6번 초소였습니다. 그야말로 제대로 은폐엄폐가 되어 있던 초소인 것이죠. 시간상 10분이면, 아니 늦어도 15분이면 다녀올 수 있어야 할 거리인데 6번 초소에 갔던 병장이 30분이 넘도록 오지 않는 것이 몹시 불길했던 저는 사주 경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장이 갔던 6번 초소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대략 40분쯤 지났을까. 병장이 6번 초소가 있는 방향에서 드디어 몸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곤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죠. 어디다 두었는지 가지고 갔던 후레쉬는 손에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깨는 힘이 풀려 축 처져 있었으며 걷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군요. 당연히 전 수화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함을 느끼곤 평소 친했던 병장에게 한 걸음에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저는 사람의 눈이 풀린다 라는 것이 뭔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동공이 안 보이더군요. 부축한 상태에서 몇 번 흔들어서 병장을 불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위에 숨겨져 있던 동공이 제자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렸는지 조금 전에 경험했던 섬뜩함에 온몸을 부르르 떨더군요. 그리고 눈에서 사정없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병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연신 욕설을 내뱉고 있는 병장에게 제가 다그쳤습니다. 김철수 병장님, 진정하시고 대체 무슨 일인 겁니까? 갔더니 6번 초소에 갔는데 인터폰이 없어. 잠시 침을 삼키던 병장이 다시 이어 말하더군요. 그때 그냥 튀어나왔어야 했는데 나도 미친놈이지. 그거 찾아보겠다고 초소안을 전부 뒤적뒤적 한 거야. 근데 그때 문 밖에서 인터폰 소리가 들리더라고. 따르르르 따르르르. 그때 무슨 느낌이 들었는지 알아? 진짜 어디로든 사라지고 싶더라. 그냥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는데 그래도 뭔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초소 밖으로 나갔더니 얼굴이 일그러진 여자가 입으로 인터폰 소리를 따라하면서 앞에 서 있는 거야. 근데 지나칠 수가 없어서 20분이나 마주보고 서 있었어. 이내 사정없이 고여있던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나서야 온전한 정신을 차리더군요. 당시 이 사건은 당직 근무자의 당직 일지에 그대로 쓰여져 대대장에게까지 보고가 되었고 당직 근무자였던 내무선임은 한 달간 근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건물 안에서도 위에 귀신이 목격되게 되면서 어느 누구도 야간 근무를 서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처음 말씀드린 대로 불침번을 2명이 동시에 섰으며 외곽 순찰 근무가 생겨나게 된 거죠. 비록 제가 본 것은 아니지만 옛날 생각에 이렇게 제보해봅니다.
난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자랐다. 예전 드라마 전원일기에 나오던 딱 그런 시골이었다. 동네 주민분 중에 한 분이 부업으로 구멍가게를 하시고 그마저도 바쁜 모내기철이나 추수철이 되면 문을 닫아버려서 과자라도 하나 사 먹으려면 자전거로 20분은 나가야 읍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깡촌이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던 건 내가 10살 정도 되던 해 겨울이었다. 맞벌이를 하시던 부모님은 항상 저녁 늦게나 집에 들어오셨고 그날따라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아침 일찍 외출을 하셨다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귀가하지 않으셨었다. 자연스레 집엔 나와 6살 차이가 나는 4살 배기 동생 이렇게 둘만 있게 됐는데 그때 당시 내가 살던 집은 여느 시골집들처럼 마당이 굉장히 큰 2층 주택이었다. 실내에서 계단으로 연결된 2층 집이 아니라 외부에서 옥상 가는 계단을 통해 올라가야 하는 그런 구조였다. 원래 2층은 월세를 줬었는데 마침 원래 살던 사람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서 비어있는 상태였다. 집안에도 뭐 때문인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쓰지 않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고 할아버지께서 각종 공구들이나 농기구들을 보관하시는 지하실까지 있었다. 예전에 호기심에 한번 들어갔다가 내 손가락만큼 두꺼운 지네를 본 뒤로 괜히 지하실 출입구만 가게 되면 지레 겁을 먹곤 했다. 게다가 화장실도 한번 가려면 밖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 보통 변소라고 부르는 푸세식 화장실을 가야 했는데 마당 구석에 위치해 있었고 바로 앞에 큰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어서 어린 마음에 낮에도 가기가 꺼려지곤 했다. 더군다나 그 시절엔 변변찮은 가로등도 하나 없어서 저녁 시간이면 온 동네가 어두컴컴했고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겨우 4살인 동생과 같이 텅 빈 집을 보려니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 안방에서 불을 끄고 아버지와 같이 봤던 토요미스테리 극장이 생각나기 시작했고 한번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리니 그 뒤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다. 텅 빈 집안에 있기가 무서워졌기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집에 돌아오시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퇴근하실 때까지 아예 밖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춥다고 안 나갈 거라고 우기는 4살 배기 동생을 두고 나오기가 그래서 과자 사준다고 꼬셔서 내 자전거 뒷자리에 태우는데 성공을 했다. 그리고 20여 분을 달려서 읍내로 나가서 동생 먹을 과자를 사주고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길래 오락실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평소 부모님께서 오락실 같은 데는 절대 못 가게 하셨기 때문에 꽤나 오랜만에 오락실을 가게 된 것이었고 놀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있게 되었다. 돈이 다 떨어질 때쯤에 문득 시계를 보니 저녁 9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나와 동생은 서너 시간을 정신없이 오락기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다.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옆에서 한창 오락에 빠져있던 동생을 보채서 자전거에 태우고 집을 향해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10여 분쯤 달렸을까? 멀리서 불이 켜진 우리 동네 전경이 보이기 시작했고 집에 가면 심하게 혼이 나겠다 싶었던 나는 급하게 페달을 밟았다. 조바심에 찻길을 따라서 페달을 밟던 나는 중간에 평소 잘 다니지 않던 논길로 자전거를 몰았다. 길이 좁고 비포장이라 덜컹거리긴 해도 이리로 달리면 몇 분은 단축할 수 있었다. 급한 마음에 정신없이 페달을 밟던 내 시야에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자전거로 보이는 물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어두컴컴했던 탓인지 내 전방 몇 미터 앞으로 자전거가 다가올 때까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별을 하지 못했었다. 멀리서 자전거가 오고 있다는 걸 알아챘던 것도 그쪽에서 먼저 우릴 발견했는지 따르릉 따르릉 하고 자전거 벨을 울렸고 그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알아차린 것이었다. 이 길은 어차피 우리 동네로밖에 이어져 있지 않았고 동네엔 내 동갑내기 친구 하나를 제외하곤 아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동네 어르신인가 싶어
나와 동생은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길가 옆 논두렁 쪽에다 바짝 붙여 세워서 맞은편 자전거가 지나가기 수월하도록 공간을 만들어줬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자전거는 느릿느릿한 속도로 우리 옆을 지나갔는데, 자전거는 분명히 어르신들이 뒷자리에 짐 같은 걸 실을 때 사용하는 어른들이 타는 자전거. 그러니까 내가 타도 페달에 겨우 발이 닿을 정도로 큰 그런 자전거였는데, 막상 자전거에 타고 있는 건 체구가 작은 아주머니였다. 워낙에 어두웠던지라 얼굴도 확인을 하지 못해서 누군진 알 수 없었지만 일단은 동네 어른이다 싶어서 우린 얼른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했다. 하지만 그 아줌마는 대꾸도 없이 지나갔고 이윽고 어둠 속에 묻혀서 아예 형체도 보이지 않았다. 비포장길이었고 자전거가 워낙 컸기 때문에 어렴풋이 들리는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것도 이내 사라져갔다. 나는 동생에게 빨리 자전거에 타라고 입을 연 순간 굉장히 쓴맛이 혀에 느껴졌다. 마치 샴푸로 머리를 감다가 샴푸가 입에 들어갔을 때 느껴지던 그런 쓴맛 같았다. 뭐지 싶어서 오만상을 찌푸린 나와 동생은 옆 논두렁에 침을 퇴퇴 뱉고 다시 자전거에 올라탔다. 그리고 페달을 부지런히 밟아서 집에 도착을 했고 마당에 들어서니 할아버지께서 옥상 올라가는 계단에 서서 담배를 태우고 계셨다. 다행히 늦게까지 돌아다닌 거에 대해선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빨리 가서 씻고 밥 먹자고 하셨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집에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 아직까지 식사 전이셨던지라 나와 동생,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넷이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아까 논길에서 마주쳤던 자전거 탄 그 아주머니가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꺼냈다. 처음엔 별다른 반응 없이 내 얘기를 들어주시던 할아버지께서 내가 하는 이야기에 점차 얼굴이 시퍼레지시더니 내가 그 쓴맛이 느껴졌던 것과 아직까지도 입안이 쓰다는 얘기를 한 순간 할머니께 밥상 당장 치우고 가서 몽둥이를 가지고 오라며 무섭게 소리를 치셨다. 평소에 손자만 둘이라고 오냐오냐 키우시면서 우리에겐 언성 한번 안 높이시던 할아버지께서 효자손으로 나와 동생을 사정없이 때리셨다. 영문도 모르고 한참을 울면서 맞고 있다가 마침 부모님께서 퇴근을 하고 집에 오셔서는 그 광경을 보시고 급하게 할아버지를 말리셨다. 아버지가 몸으로 막아서서야 매질을 멈추신 할아버지께선 나와 동생을 무섭게 노려보시면서 마루에 나가서 손 들고 무릎 꿇고 앉아있으라고 소리치시고는 부모님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잠시 후에 부모님께서 나오셨고 아버지께서 나와 동생을 힐끗 보시며 아이고 이놈들아, 읍내에서 뭐한다고 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래 있었냐? 하시면서 꿀밤을 한 대씩 때리시고는 우리더러 빨리 들어가서 자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날따라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던지라 피곤했던 나와 동생은 금세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얼마나 잤을까? 할머니께서 조용히 우리 방으로 건너오셔서는 나와 동생을 흔들어 깨우셨다. 눈을 비비고 일어나니 새벽 2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다. 나와 동생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신 할머니는 우리를 앞세우고 대문 밖까지 나가서 우리가 대문을 등지고 서게 하셨다. 그 추운 한겨울 새벽에 동생이 춥다고 징징거리자 할머니께서도 화를 버럭 내시면서 빨리 시키는 대로 하라고 혼내셨다. 할머니께서 바가지 한가득 가지고 나오신 소금을 한 줌씩 우리 몸 구석구석에다 뿌리기 시작하셨다. 바가지가 텅텅 빌 때까지 소금을 뿌리시던 할머니께서는 우리 보고 바닥에 흩뿌려진 왕소금들을 맨발로 밟으라고, 밟고 발바닥을 소금에다가 박박 문지르라고 하셨다. 그리고 별탈 없이 약 15년이 흘렀다. 우리 집은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우리가 살던 동네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동네 전체가 헐려 빈 공터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현재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중이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약 2년 전쯤에 세상을 떠나셨다. 어머니와 둘이서 예전 나와 동생이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문득 그때 생각이 났다. 어릴 때 나와 동생이랑 할아버지한테 효자손으로 두드려 맞은 거, 그거 왜 그런 거냐고 어머니께 여쭤보니 어머니께서 너만 알고 있으라고, 네 동생은 안 그래도 애가 열인데 혹시나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니 말씀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막 결혼을 하셨을 당시에 동네에 과수원을 하던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아주머니가 읍내에서 농약이나 모종 등을 팔던 상점을 운영하던 호라비 아저씨와 바람이 났었다고 한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눈이 돌아버린 과수원 아저씨는 그날 아주머니를 미친 듯이 때렸고, 안 그래도 조용한 시골 마을에 그런 소동이 일어나자 금방 낌새를 눈치챈 동네 주민들이 부랴부랴 아저씨를 뜯어 말렸다. 그리고 과수원 아주머니는 그 틈을 타서 맨발로 뛰쳐나가서 며칠간 소식이 끊겼는데 일주일쯤 지나서 동네에서 꽤나 떨어진 농기구 창고에서 시체로 발견이 되었다고 한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창고였는데 아무도 그 아주머니가 거기에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하셨다. 제초제를 마시고 안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경찰 말로는 도망쳐 나온 그날 밤 사망한 것 같다고 했다. 과수원 아저씨는 장례식장에도 안 나타나고 남사스럽다고 집에만 있다가 어느 날 쥐도새도 모르게 어디론가 떠나버렸고, 동네 어르신들도 아무래도 그런 일이 있었던 데다가 안 좋은 선택을 한 사람의 장례식장에는 가는 게 아니라는 미신 때문인지 거진 아주머니 쪽 혈육들만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 몇 년이 지나고 과수원은 관리가 되질 않아서 나무들은 다 죽어버렸고, 과수원집 식구가 살던 집에 발길이 뚝 끊겨서인지 마당도 잡초들로 무성했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흉가로 볼 만큼 망가졌다고 한다. 그쯤 동네 할아버지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는데 읍내에서 장날에 한 잔 걸치시고 자전거든 걸어서든 집으로 오시는 길에 내가 그 아주머니를 마주쳤던 그 논길에서 과수원집 아주머니와 비슷한 행색의 여자를 봤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처음엔 술 취한 노인네가 술김에 헛것을 봤네, 노망이 들었네 하고 헛소리로 치부했지만 한두 명씩 비슷한 경험을 한 어르신들이 늘어났고, 해가 진 밤에는 그 논길로 혼자서 다니는 게 금기시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도 직접 그 광경을 목격하진 않으셨지만 친한 동네 친구분이 그걸 겪고 깜짝 놀라서 며칠을 집에서 끙끙 앓으셨기 때문에 그 길로 절대 밤에 혼자 다니지 말라고, 될 수 있으면 낮에도 가지 말라고 아버지와 어머니께 신신당부를 하셨던 것이다. 그렇게 동네에서 몇 년은 별일 없이 평화롭게 지내다가 나와 동생이 그 여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자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셨던 모양이다. 원래 해가 지기 전에 일찍 집에 들어와 있던 나나 동생이 그 늦은 시간에 그 논길을 지나쳐 올 줄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셨던지라 그런 반응을 보이셨던 것이다.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나랑 동생이 자는 동안에 동네 뒷산에 위치한 절에 할아버지와 같이 다녀오셨고, 거기서 스님이 시키는 대로 소금을 우리에게 뿌렸던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그때 입 벌렸을 때 뭔가 쓴맛 나는 게 입에 들어왔다고 했지? 나도 안 겪어봐서 잘은 모르겠다만 너희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 할아버지 친구분이 그 일 겪고 나서 며칠을 끙끙 앓으셨을 때 병문안을 가셨는데 그 친구분도 얘기하시길 어느 날 장에 가서 한 잔 걸치시고 날도 춥고 해서 빨리 집에 가려고 그 논길로 걸어오시다가 그 여자를 딱 와드쳤는데 놀라서 입으로 숨을 헉 들이켰는데 입에서 쓴내가 진동을 하더라는 거야.
그게 꼭 농사 지을 때 뿌리는 농약 있지? 그게 가끔 맞바람 불어서 입에 들어갔을 때 나는 그 쓴맛이었다고 말이야.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